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전국적으로 경전철 사업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이 한둘이 아닙니다. 수도권에서는 위례 신도시 경전철 사업이 중단됐고요. 의정부 경전철은 운영을 맡은 민자 사업자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구축될 예정인 경전철이 9곳인데요. 이 중에 한 곳을 빼고는 공사가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기도 용인 경전철의 경우 1조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민소송이 있었는데요. 법원이 주민들의 소송을 사실상 기각했습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용인 경전철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단 공동대표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손희영 교수와 차례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육체적 체벌의 대안으로 벌점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적인 효과가 적다면서 차라리 체벌을 하고 벌점제를 없애달라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올해부터 학교 벌점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담임교사 중심의 생활교육, 또 학생 자치법정 등으로 자율성을 강조하기로 했는데요. 벌점제를 손봐서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서 인천 학교 현장의 벌점제 문제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 드래곤스의 On Top of the World 띄워드리면서 2017년 1월 18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공약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 경전철 사업이죠. 지난 19대 총선 때 경전철 공약이 23개가 나왔지만 하나도 안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대 총선에서도 경전철 도입 공약이 68개가 나왔습니다. 이 경전철 공약이 계속 나온다는 것이 결국은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에 좋다는 뜻이겠죠. 수도권에서도 곳곳에 잡음이 들리고 있는데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용인시 용인 경전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용인 경전철로 혈세 1조 원이 낭비됐다면서 주민들이 소송을 했는데 법원은 용인시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단 공동대표 현근택 변호사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 변호사입니다. 예, 요 근래 바쁘셨죠? 네네네. 예, 이 용인 경전철이 또 언제 이게 사업이 시작이 됐고 이런 것들을 좀 짚어주시죠, 먼저. 네, 간략히 그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용인 경전철 사업은 1995년 용인군 시절에 시작됐습니다. 예. 용인이 96년에 시가 됐으니까 매우 오래된 사업입니다. 이 99년부터 2002년까지 공모한 예광안 시장 시절에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고 기본계획 확정했고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공모한 이정문 시장 시절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하고 실시협약 체결하고 착공을 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공모한 서정석 시장 시절에 공사를 하고 지역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공모한 이 김학규 시장 시절에 준공을 해주지 않아서 법적 분쟁으로 갔고, 그다음에 재구조화가 이루어져서 2013년 4월에 개통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총 사업비가 1조 127억이고요. 그중에 민간 투자가 63%, 재정 지원이 37%인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예, 1조 127억 원이 들였고 63억 원이 민간 투자. 63%, 예. 예. 이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게 완공될 때까지도. 근데 문제는 이게 만들어져서 잘 그 수요 예측한 대로 되면 괜찮겠는데 세금이 많이 쓰였습니다. 적자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네. 이거는 약간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시가 2016년이죠. 시가 지급한 운영비가 3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 이 재판을 패소하고 이러면서 관리 운영권 가치로 지급한 게 220억입니다. 그럼 합계 520억인데요. 탑승 수입은 한 70억 정도 됐습니다. 예. 저는 한 450억 정도가 적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냥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용인 경전철 얘기 나누던 도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변호사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 법원에서 영장심사가 있죠. 그 전에 법원의 그 수사관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그 특검 사무실에 지금 출석을 한 상태입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 사무실에서 잠시 뒤에 법원으로 향할 것입니다. 이재용 그 부회장은 430억의 뇌물 횡령 위증 혐의가 있고요. 그 특검에서 일단 그 영장 심사 후에는 대기할 예정이고요. 출석하면서는 아무 발언이 없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죠. 네, 됐습니다. 네. 예. 자, 적자가 나서 그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갔고요. 주민 소송까지 갔습니다. 결국은. 근데 네. 이 소송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네, 일단 소송의 내용은 이 경전철 사업과 관련이 있는 34명에 대해서 최소 290만 원에서 최소 1조 원까지 뭐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것입니다. 예. 이 34명에는 전임 시장 3명, 그리고 공무원 4명, 정책보좌관 1명, 그다음에 용역기관 및 연구원 4명, 시의원 17명, 사업관계자 2명, 건설회사 3곳이 포함된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최소 청구 금액 290만 원은 그 사업자의 지원으로 시의원들이 해외여행을 갔던 그 비용이고요. 최대 금액 1조 원은 사업비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예. 근데 이 주민소송은 주민들이 직접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단계로 주민이 시장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라 이런 판결을 받으면 아하. 2단계로 시장이 그 상대방한테 다시 청구하는 이게 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요, 현재 법적 제도로서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소송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3년 7개월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네네. 일단은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주민소송단을,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로서 이번 판결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34명에 대해서 1조 원을 청구했는데 예. 2명에 대해서 5억 5천만 원만 인용을 했으니까 뭐 사실상 패소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주민소송이 2006년에 도입됐는데요.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고 지금까지 한 30여 차례 제기됐는데 승소한 건 한 두세 건에 불과합니다. 예. 또 금액도 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밖에 안 되고요. 이번에 인용받은 5억 5천만 원은 주민소송에서는 의미 있는 금액이고요. 법조계 내에서도 이 선심성 행정에 대해서 좀 경종을 울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이번 판결에서는 지금까지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위법성을 인정했는데요. 이번 판결에서는 시장에 대해서는 경과실만 있어도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아하. 만약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지자체장은 앞으로 경과실만 있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예. 앞으로 좀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보고요. 이번 어쨌든 금액이 좀 5천이라면 개인한테는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뭐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는 이제 지자체 사업만 대상인데 앞으로 이제 국가 사무까지 좀 확대할 수 있는 우리 예. 뭐 4대강이라든지 여기까지 확대할 수 있는 주민소송법을 좀 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와 관련된 경종을 울린 이번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네. 용인 경전철을 둘러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뭐 예. 지자체장의 선심성 행정이라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예. 그다음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수요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예. 작년 기준으로 탑승 인원은 당초 수요 예측이 14% 정도인데요. 탑승 수입은 이제 4.5%에 불과합니다. 예. 무료 탑승 등으로 이 탑승 계획은 조금씩 늘고 있지만 수입은 늘지 않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의정부 경천철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전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수요 예측에 50% 미만을 탑승하면 보상을 안 해주는 조항이 있었고요. 그 조항 때문에 사실은 사업자가 이번에 파산을 하게 된 거고 의정부시는 뭐 크게 어찌 보면 손해를 얻게 된 건데요. 용인은 그런 장치가 없었습니다. 세 가지가 어쨌든 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앞으로 이 경전철 사업이 세금으로 계속 더 적자를 메워야 되는데 개선될 여지가 없을까요? 네,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원천 기술, 차량이나 레일이나 운행 시스템을 사업자가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 이 원천 기술을 독립해서 독자적으로 운행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시고요.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단 공동대표 현근택 변호사였고요.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더 전해드리고 계속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정유라 씨의 그 학사 특혜의 그 주도적인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이 특검에 방금 전에 출석을 했습니다. 업무 방해, 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인데요. 특검에 출석하면서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손희영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경전철이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뭐 지하철이 닿지 않는 곳까지 좀 구석구석까지 다가가서 시민들의 교통수단이 되겠다고 이렇게 예측은 했었는데 그럼 경전철 도입이 가지는 의미를 뭐라고 보십니까? 네, 그 지하철 건설에는 그 너무 많은 돈이 그 소요가 되죠. 예. 그러니까 땅속으로 건설하다 보니까 킬로미터당 뭐 1,300억 이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 건설이 쉽지가 않고요. 반면에 이제 버스는 그 기존의 이제 도로를 이용하니까 중앙 버스 전용 차로 등으로 이렇게 그 전용 1호 이용을 하게 하지만 예. 한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소음도 발생하고 반면에 이제 경전철은 전기를 이용하니까 또 새롭게 기존 도로가 아닌 새로운 구조물을 해서 하니까 좀 더 지하철보다 용량은 적지만 버스보다는 용량이 많게 또 차내 환경도 좋고 또 요새는 다 고무바퀴로 하기 때문에 소음도 적고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지하철이 가지는 그 비용의 문제 그리고 버스가 닿지 않는 곳까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비용으로 좀 소규모의 전철을 도입할 수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네. 이런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죠. 이제 고가로 하다 보면 꽤 비싸고요. 예. 이런 순기능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쉽게 말해서 돈입니다. 돈. 그 의정부, 용인, 부산, 김해, 경전철 등 뭐 전국에 뭐 해마다 수백억 원대 적자에 허덕이는 지자체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전에 뭐 그냥 일반인들이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교통연구원 또 관련 전문가들이 조사를 하는데 왜 이럴까요? 네. 기존에는 사실 이러한 방금 말씀하신 의정부, 용인, 김해, 경전철을 타당성 조사를 하는 시점은 90년대 중반 뭐 이랬었는데요. 예. 이때는 사실 그런 타당성 조사를 국토교통부가 산하연구소나 민간회사를 의뢰해서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러한 어떤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산하연구소가 국토교통부가 원하는 소위 타당성 있게 하는 이러한 결과를 내는 게 일반적이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라도 국토교통부의 그런 내부적인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결론을 내는 이런 관행이 나타났었죠. 국토교통부가 그렇게 압박을 주나요? 명시적으로는 안 하지만 항상 그런 압력을 넣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상부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적자가 나는 이유가 경전철을 타는 사람이 적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전에 미리 뭐 하루에 몇 명이 이용할 거고 그러면 한 달에 얼마가 될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비를 언제쯤이 되면은 다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타당성 조사가 있을 텐데 이 조사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연구기관이나 민간회사가 그러한 국토교통부의 무언의 압력 때문에 이제 수요를 과다하게 추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사실 99년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기획재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제는 보다 객관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이러한 문제가 많이 해소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아까 얘기한 사업들은 90년대 중반에 추진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러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했고요. 이제 타당성 조사 방법은 뭐 고속도로나 철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현재는 경전철이 없다가 경전철이 도입되면 일부 승용차나 버스 이용자가 경전철로 옮겨가겠죠. 그런데 그런 옮겨갈 때 승객들은 항상 요금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그다음에 통행 시간이 얼마나 절감되느냐라는 것을 갖고 옮겨가게 되는데
과거에 이러한 조사를 할 때는 항상 경전철 환승할 때 별로 시간이 소요 안 된다. 또 경전철역까지 접근하고 또 내려서 또 최종 목적지 가는데 별로 그렇게 시간이 소요 안 된다. 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가 많이 과다하게 추정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좀 느슨하게 타당성 조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잘못된 수요 예측에 대해서 나중에 뭐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느슨하게 조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용인 경천철도 결국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누가 명확하게 잘못했느냐를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미리 구축해 놓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게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이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또 항상 지금도 개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항상 법률적으로 잘못하면 고의로 잘못했다는 게 입증이 되는데 사실 연구자가 고의로 했기보다는 하다 보니까 혹은 자료를 잘못 쓰니까 인구가 이렇게 는다고 했는데 안 늘었다. 또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안 됐다라는 것 때문에 이러한 그 고의성을 묻기가 어렵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에 대한 책임보다도 그 소속 기관에 대한 책임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특정 기관이 이렇게 과다 수요를 추정하는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현재는 이제 모든 대규모 사업에 대한 수요 추정을 기획재정부 산하인 KDI가 관장하고 있는데 특정 기관이 잘못했을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그 타당성 조사를 못하게 하거나 이러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는 한 개인은 이렇게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구체적인 책임을 물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건가요? 간접적으로도? 제도는 있습니다만 나중에 법률적으로는 그걸 묻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용인경전철에 대해서도 결국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뿐이 없었죠. 현 제도로서는 법적인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제도가 보완이 돼야겠군요. 자, 그리고 끝으로 이 문제도 짚어봐야겠습니다. 2009년도에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적용이 좀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민간 자본이 투입된 사업의 수익이 예상보다 적으면 그 적자를 공공기관이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민간 사업자들이 좀 투자 열기가 식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전철 사업 지금 이미 계획된 곳 그리고 이미 시작된 곳은 안정화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보려면은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무엇보다도 이제 과거의 민자 사업은 우리가 흔히 BTO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Build Transfer Operate 해갖고 민간이 건설한 다음에 정부한테 소유권을 넘기고 이제 30년 운영을 하는데 그 경우에 이제 수요 추정의 불확실성 때문에 정부가 고시한 사업은 90%까지 추정한 수요를 보장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자가 수천억씩 되고 있는데요. 그 반면에 이제 BTL Build Transfer Lease라고 수요하고 상관없이 정부가 민간이 건설한 거를 이용료를 주는 이 경우에는 수요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간한테 유리하죠. 근데 이런 경전철 사업은 수요 추정의 문제가 어느 방식을 하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최근에 기획재정부가 BTO 방식과 BTL 방식의 중간 개념으로서를 좀 더 수요 추정에 대한 위험을 정부가 좀 더 부담하는 과거의 최소 운용 수입 보장처럼 완벽하게 보장하는 거는 문제가 많으니까 좀 더 보완하는 이러한 방식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경전철 사업은 수행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노면 경전철이 아닌 한 고가인 경우 혹은 지하의 경우에는 아직도 공사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반면에 용인이나 의정부나 김해나 수요는 그렇게 또 많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자 사업을 활성화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BTL 방식으로 수요를 정부가 전액 보장하는 방식은 너무 정부한테 위험이 크기 때문에 수행이 되게 어렵고 그래서 경전철을 노면으로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고가나 지하의 경전철은 당분간 민자 사업이 되기가 굉장히 용이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측하는 방법 그리고
직접 등 관련된 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두 가지가 가장 핵심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손희영 교수였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무슨 일이?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땀과 눈물, 나눔과 웃음이 흐르는 생활 속 다양한 현장 이야기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조영입니다. 상암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강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한 거는요, 원데이 클래스에서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스칸디아 모스 가지고서는 가습 효과도 있고 향균 작용도 하고 방음 작용도 할 수 있는 토피어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꽃가게를 한 지는 28년 됐습니다.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정신장애인들한테 원예 치료로다가 강의를 하고 노인복지시설 같은 데 가서 노인 강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꽃이라는 것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즐겁잖아요. 그거 하나만 해도 치유가 되고 또 꽃을 만짐으로써 마음의 평화가 오니까는 정신지체 장애자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저는 평상시에 꽃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을 만나면 너무너무 좋아서 좀 꽃을 많이 퍼준다고 할까요? 그래서 별로 돈은 못 벌어도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좋습니다.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데 요즘같이 김영란법 때문에 화훼 농가들이 꽃이 안 팔릴 걸 걱정해가지고 재배를 지금 소홀히를 해서 올겨울 같은 때는 날씨도 많이 추운데 난방비도 많이 들어서 재배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꽃값이 많이 올랐어요. 손님들한테 꽃을 줄 때도 조금 가격 오른 가격에 주려니까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제 소망은 많은 사람들이 꽃을 많이 사랑해 주면 좋고 이 원예 같은 거는 기초산업이나 마찬가지로 1차 산업이기 때문에 1차 산업이 잘 돼야 경제도 잘 돌아가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화훼 농가가 많이 죽었어요. 꽃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감사에 걸리지 않을까 기피 현상을 해가지고 경찰서 승진 때 나가던 꽃이 한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올해는 모카가 많이 수입이 들어오긴 해도 국산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모카처럼 포근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조금 전 특검에 도착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제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관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기 위해서 방금 특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10시 반부터, 잠시 뒤 10시 반부터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 조혜영님의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목소리에서 꽃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꽃가게를 운영 중이신데 28년째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강습도 하시고, 일단은 꽃이라는 것이, 나이 먹을수록 꽃이 더 좋아진다, 이런 말씀들 어르신들 많이 하시잖아요. 꽃을 보면서 마음에 좀 평안을 찾는 그런 것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진다, 자부심을 느낀다 말씀해 주셨는데, 목소리는 밝으신데 또 청탁금지법, 이 김영란법이라고 하죠. 영향을 받아가지고 고충이 많으신 것 같아요. 꽃값도 많이 올랐는데 손님들에게 꽃을 드릴 때 좀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훼 산업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모카처럼 정말 포근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조혜영님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죠.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들고요. 자, 비지스의 투머치 헤븐 듣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뒤 서울시 소식 이어갑니다. 선풍기는 돌다 말고 좌석은 딱딱하지만 낯선 여행자에게 말을 건네는 따뜻함이 넘치는 곳. 자이살메르행 3등석 칸이 묻습니다. 행복은 얼마일까요? 질문 여행으로 인도하다. 대한항공 인도 주 8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수요일 순서 서울시로 가보겠습니다. 자전거 정책과의 김성영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성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청취자 여러분들도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하얀색 자전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자전거 이름이 따릉입니다. 따릉이. 따릉따릉 한다고 해서. 이 따릉이가 정확히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서울시 공공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공유경제의 장점을 결합한 단거리 이동수단으로서 국내외 여러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통수단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500m 간격으로 설치된 무인 대여소를 통해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최소한의 비용으로 따릉이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서울 시내를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 따릉이가 지난 15개월 동안 시민들이 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인식하고서 많이들 이용하셨습니까? 예, 따릉이는 지난 2015년 9월 신촌, 여의도 등 5대 거점 지역에서 운영을 시작한 이후 작년까지 11개 자치구에 대여소 450개소, 자전거 5,600대 규모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요. 예. 작년 12월 기준으로 약 21만 명의 시민들이 따릉이 회원으로 가입하셨으며 총 170만 건이 넘게 시민들이 발로 이용되었습니다. 이용 행태를 보면은 출퇴근 시간 이용이 30%대이고 한 번 대여 시 평균 26분 3.4km를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중교통 연계와 근거리 생활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따릉이가 있는 곳은 있는데 없는 곳은 좀 설치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확대하게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배경을 좀 알려주시죠. 예, 현재 따릉이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추가 설치 요구가 있었으며 지역 간 형평성 측면을 고려하여 서울시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확대 배경에는 많은 시민들의 호응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서울 공공자전거 여론조사 결과 이용 시민의 86%가 따릉이에 만족하며 99%가 확대 설치에 찬성한다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확대 설치 요구 민원도 600여 건에 달해 따릉이 확대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런 의견을 좀 조사를 해서 따릉이의 그 서비스를 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의견 조사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이번 조사는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용되는 따릉이가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현재 공공자전거 홈페이지를 통해 대여소 후보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정말로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따릉이가 설치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물론 현재 후보지 외에도 필요한 장소를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따릉이가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현재 따릉이가 설치되지 않은 강동, 강서, 성파 등 14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대여소 840개소를 설치하여 서울 전 지역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확대 구축으로 국내 최대의 공공자전거 운영 도시가 될 것이며 가장 활발히 이용되는 프랑스 파리 벨리버의 70% 규모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일단 자전거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자전거를 탈 만한 길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아직 그렇습니다. 좀 불안한 것도 많거든요. 서울시는 어떤 계획 갖고 있습니까? 예, 2015년 서울시에서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시민은 27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제로를 위해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과 안전 이용 문화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약 130km의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도 공공자전거 운영지역에 약 20km의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표지와 노면표지 2200개소 설치 등 안전시설물 확충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이와 함께 어린이, 어르신 등 대상별 안전교육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며 자전거 안전 캠페인이나 시민 토론회 등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앞으로도 따릉이를 위해서 좀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시 자전거 정책과 김성영 과장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아침은 경기도 소식 알아보는 날이죠. 늘 청취자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전해주고 있는 YTN의 김학무 기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예. 자, 경기도가 최근 그 시내에서 인천공항으로 운행하는 공항버스의 요금을 좀 저렴하게 인하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그 경기도 내 곳곳에서 그 인천공항으로 갈 때 승용차가 아니면 그 공항으로 운행하는 공항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예. 공항버스는 그 시내에서 공항까지 곧장 운행하는 그 전용 버스와 시외 직행 버스로 구분하는데요. 경기도가 그 공항 전용 버스의 그 요금을 내리도록 업체를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그 공항 전용 버스의 그 요금은 그 6,000원에서 그 12,000원까지 다양한데요. 예. 당초 이 요금은 그 업체 측이 산정해서 경기도와 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 겁니다. 경기도는 이 요금이 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 요금에 비해서 비싸고 또 그 업체들의 그 수익이 크다면서 최대 그 4,000원까지 내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그 면허를 회수하고 제재를 가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각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요금을 내리라고 하면은 그 버스 회사들은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업체 반응은 어떤가요? 네, 당연히 그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시내에서 공항을 오가는 노선은 한정 면허라고 해서 그 승객이 많지 않은 노선의 운행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면허를 내준 것을 말합니다. 예. 승객이 많지 않아서 업체들은 초기에 적자를 감수하고 운행을 했는데요. 다행히 승객이 늘면서 몇 년 전부터는 그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지금은 흑자긴 하지만 그동안 그 시설 투자와 그 직원 임금 인상 등이 그 많았다고 그 요금 인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시외버스의 경우 중간에 그 타고 내리는 승객이 많아서 시외버스와 같이 그 거리 비례제를 시행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토론회 등을 거쳐서 업체의 그 손익 규모 등을 따져서 인하 요인이 있다면 그때 그 내리자는 겁니다. 예. 공항버스 자주 타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잖아요. 비싸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이번에 반가워할 만한 소식인데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네, 그 요금이 싸진다면 당연히 그 이용하는 승객들은 좋아하겠죠. 예. 하지만 그 요금 문제는 그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고 그 주민을 위한다는 그 경기도의 의도가 순수하지만은 않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공항 전용 버스 업체와 남경필 지사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경기도의 업체 길들이기가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그 도의회를 중심으로 공항버스의 요금 관계 등을 정확히 따지고 요금 인하가 꼭 필요한 것인지 짚어보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 뭐 그 중간 지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리고 버스 회사도 만족할 만한 그런 요금 체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도 용인 경전철 얘기를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전국 채무 1위 도시라는 오명이 있었습니다. 용인시가 채무 제로 도시를 선언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선언했는데요. 당초 지난 2014년 민선 6기가 시작할 때만 해도 용인시 부채는 7,8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예.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서 발행한 지방채가 3,000억 원에 달하고 또 그 용인 도시공사 금융 채무도 3,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런 그 막대한 빚을 2년 반 만에 모두 갚았다고 선언한 건데요. 용인시는 그동안 경전철 운영을 개선하고 도시공사의 발목을 잡았던 역북지구 개발을 성사시켰습니다. 또 불효불급한 사업을 제한하고 사업 규모를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서 빚을 갚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빚을 모두 벗은 용인시는 앞으로 교육이나 주민복지, 도시정비사업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용인시의 경전철과 역북지구 개발 사업은 초기부터 면밀히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탕주의식으로 시작했다가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시의 재정을 파탄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사업인데요. 예. 모쪼록 다른 지자체들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자,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전 특검에 일단 도착을 했었는데요. 아까 특검에서 출발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도착을 했습니다. 잠시 뒤인 10시 반부터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영장심사가 끝나면은 다시 특검으로 돌아와서 대기하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관련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힘차게 달려온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엔야의 Only If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죠.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